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지옥 같은 취업 준비 끝에 목표로 하던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에 로망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대입부터 취업 준비까지 빡빡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상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랬던 제가 외국계 회사 입사와 동시에 1년간 캐나다 본사 근무를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죠. 큰 기대를 안고 도착한 토론토 피어슨 공항.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한국에서 신입 한 명이 파견 온다는 소식에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이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전하게 숙소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 덕분에 토론토 생활은 순탄하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외국에 있으면 한국인들끼리 더 뭉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후 3시면 업무가 끝나는 날이 많았던지라 매일 저녁 동료들과 크리스틴에 있는 코리안타운에서 소맥에 제육볶음 먹으면서 그날의 회포를 풀곤 했죠. 본사 근무 1년 동안 평생 먹은 한식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동료 숙소에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료의 초대로 온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서로 어떤 연결고리도 없을 것 같던 저희는 야구라는 공통점으로 친하게 되었어요. 둘 다 야구팀 두산 베어스의 열광적인 팬이라 대화에 막힘이 없을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도 무슨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통하느냐며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홈파티에서의 첫 만남 이후 이따금 그가 생각나는 건 왜인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수빈 씨? 저 피터예요. 저번에 홈파티에서 봤던 그의 전화번호가 딱 뜨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빈 씨, 그거 알아요?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토론토에 원정 온대요. 저랑 같이 야구 보러 갈래요? 그는 저에게 야구를 같이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야구광이었던 제가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경기 후에 펍에서 맥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야구광답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야구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었고 그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약속과 함께요. 그저 지나가는 인사치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 저희는 매일 문자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쉬는 날이면 함께 데이트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죠. 사실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박사과정이었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고 저도 그걸 알기에 항상 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토론토에서 1년간의 뜨거운 연애 중 저희에게도 잠깐의 이별의 순간이 왔어요. 1년짜리 본사 파견 근무였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직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한 그는 토론토에 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 사랑의 11시간의 시차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출근 전 매일 1시간씩 통화하고 휴가 때면 저의 휴가지는 토론토였고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간 지 3년째 그는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하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혼생활은 행복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4년차 직장인이 되었죠.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저희에게도 예빈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죠. 교수 임용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매번 아깝게 임용이 안 되는 통에 대부분의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젠간 교수가 될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작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은 유학의 박사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시동생은 학창시절부터 사고치고 다니며 집안의 말썽꾸러기인 통에 남편의 걱정이 많았어요. 동시에 미안함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넉넉하지 않던 남편 집안 사정상 남편을 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는 시동생까지 공부시키기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한 것 같다며 동생에게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예비냄이냐? 내가 태영이한테는 말해놨다만 이번에 네 시동생 서울 가서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혹시 너희가 원룸 하나 구해줄 수 있니? 우리가 사정이. 갑작스러운 부탁이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하신 시부모님과 도련님에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이런 부탁들이 쌓여 강요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이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할 정도의 큰 벌이는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 월급에서 도련님 월세를 내드렸어요. 부담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해서 금방 합격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전폭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부탁은 또 다른 부탁을 불러왔는데요. 원룸 하나만 얻어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겠다던 도련님은 용돈까지 요구했고 도련님 용돈까지 챙겨드리게 되면서 저희 생활은 정말 빠듯해졌어요. 예빈이 육아비에 생활비에 도련님께 들어가는 돈까지 제대로 적금 하나 못 들고 보험 하나 들기도 힘든 지경이었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곧 자기가 교수 임용만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며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남편 입장에선 저를 위로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바쁘게 일한다는 대리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시어머니의 부재중 통화가 5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안 그래도 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에게 뚜껑 열리는 소리를 했는데요. 예비님이야, 네 시동생 공부한다고 힘들어서 그런지 피골이 상접했더라. 네가 좀 잘 챙겨줄 수는 없겠니? 네 시동생 곰탕 좋아하는데 뼈 푹 구워서 한 속 가져다 주렴. 그리고 가끔 원룸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주면 좋겠구나. 제가 자기 집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아들 원룸 청소에 반찬까지 해서 가져다 놓으라니요. 어머님, 도련님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드시고 배달음식 시켜드시고 하는데 제가 굳이. 어머, 배달음식이랑 직접 만든 음식이 어디 갔니?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시동생한테 밥 제대로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머니, 저 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 일에 집에 가서 애까지 보려면 몸이 2개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련님 곰국 끓이고 반찬까지 해줘요.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그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청소라뇨. 도련님이 1~2살 먹은 애예요. 청소도 스스로 못해요. 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했고 돈이 너무 빠듯해서 친정에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어머, 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지금 네 시동생한테 월세 좀 내준다고 생색내는 거니? 네 남편 교수 되면 너 교수 사모님 될 텐데 지금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게야? 그놈의 교수 되면 정말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듣던 소리죠. 저는 이제 남편이 교수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게 됐는데 말이에요. 제발 취직이라도 해서 제대로 돈이라도 벌어왔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교수 자리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자기 처도 있고 딸아이도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꿈에 매달려 허우적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그래도 박사 출신이면 연봉 꽤나 받고 취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남편은 교수 말고는 전혀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과 대판 싸운 게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퇴근 후 남편은 저를 불렀어요. 너 혹시 엄마랑 싸웠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덤비면 되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과드려. 참, 그래도 제 편이 되어주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저보다 어머님을 더 챙겼어요. 저에게 사과하라는 소리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뭐라고? 사과를 해? 그럼 내가 도련님 반찬이나 만들고 곰국이나 끓여서 가져다 바치고 원룸 청소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당신네 집 가서 도우미로 시집온 거야? 그래? 아니, 그 말은 아닌데.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내 동생 밥 좀 해주고 청소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것도 못 해줘? 내가 말했잖아. 내 동생이 나 때문에 많이 피해봤다고. 내가 빨리 교수만 되면 당신도 호강시켜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모전자전 아니랄까. 어찌 하는 말이 똑같은지 그놈의 교수만 되면.
그럼 동생한테 미안한 당신이 청소해주고 곰국 끓여서 갖다 주면 되겠네. 당신 시간도 많잖아. 그리고 교수만 되면 그 레파토리 몇 년째니? 당신 혼자 몸 아니잖아. 나도 있고 예빈이도 있잖아. 언제까지 그 교수 꿈 붙잡고 살 거야. 당신도 빨리 돈 벌어야지. 당신 나이 벌써 35살이야. 언제까지 내 월급으로만 생활할 건데 예빈이도 점점 커가는데. 이게 나만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교수 되면 당신도 교수 부인해. 우리 예빈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도대체 뭘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생활비며 자기 동생 월세, 용돈에 예빈이 양육비까지 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뭘 했냐니. 정말 정 떨어져서 더는 말하기도 싫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집에서 마주쳐도 냉기가 흐르기만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경찰 공무원 준비하던 도련님께서는 그 본성 못 버리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설 도박하다가 빚을 2천만 원이나 졌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고 목돈을 구하지 못한 시부모님은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엔 도련님까지 함께요. 애미야, 얘기는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겠어. 이번에 정말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련님 똥 치우려고 이 결혼했어요? 왜 자꾸 저한테 돈을 내놔라 마라 하세요? 자기가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왜 제가 그걸 갚아줘야 해요? 형수, 이번 한 번만 도와줘야 형 교수 되면 형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아, 이놈의 집구석. 시동생까지 졌단 소리를. 역겨워. 형수, 뭐라고? 역겹다고. 내가 언제까지 네 똥 치워야 하니?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네 월세 내주고 용돈 준 줄 알아? 그래, 네 말대로 나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다. 그래, 그런데 포기한 지 꽤 오래야.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날 그저 호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 너희 집안하고 이제 끝이야. 정말 저도 이 생활에 지쳐버렸고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어요. 옆에서 얼빠지게 서 있던 남편은 제 폭탄 선언에 당황한 듯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 당신 미쳤어? 이혼이 장난이야? 화난다고 그렇게 막내 지르면 어떡해? 당신도 좀 정신 차려. 내가 하루 이틀 생각한 것 같아? 박사학벌 가지고 한 달에 겨우 100에서 150 벌어서 그것도 너 교수 임용 준비한다고 다 쓰잖아. 네가 언제 가장으로서 나한테 월급 한번 쥐어준 적 있니?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자식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내가 누누이 경고했지? 나는 더는 책임감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수빈아, 제발 내가 잘할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주면 곧 교수 될 수 있다고. 태영아, 그만해라. 예빈애미 너, 우리 태영이 교수 되고 나서 후회하지나 말아라. 돈꼴랑 얼마나 보태준다고 더럽게 생색내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보니까 네가 우리 태영이 앞길 막아서고 있다던데. 잘 됐구나. 얼씨구,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안 풀린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앞에 폭탄 한 방 났는데요. 네네, 잘 알겠고요. 일단 아버님 내일부터 저희 엄마 가게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가게에 필요하지도 않은 주차요원 자리 만들어서 4대 보험까지 넣어 취직시켜드렸는데 이제는 뭐 헤어진 사돈가게에서 일하실 순 없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다는 듯 당황해 하셨는데 아니 얘야, 그게 우리 집 수입 전부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니? 공사 구분은 해야지. 그리고 도련님, 월세 낸 건 그냥 바닥에 돈 벌었다고 생각할게요. 내일 당장 원룸 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아, 형수, 시험이 코앞인데 그럼 나 어디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도 안 하고 도박하러 다니다가 이 꼴난 인간이 갑자기 시험이 코앞이라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같이 공부해서는 경찰 공무원 못 돼. 만에 하나 네가 경찰 되면 내가 너 불법 도박한 거 투서라도 써서 경찰 못 되게 막을 거야. 너 같은 애는 경찰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 남편 놈은 다 본인 잘못이라며 당장 취업해서 가장 노릇 하겠다고 빌었지만 이미 정 떨어져 버린 이 집안과 다시 엮이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부탁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남의 집 담장도 넘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부탁 들어줬더니 제가 자기 집 가사 도우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이용하더니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제 이혼에는 한치의 후회가 없지만 가장 걱정되었던 건 제 딸 예빈이었습니다.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예빈이에게 혼란은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이혼 후 마음의 정리도 할 겸 호주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예빈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예빈이와 좋은 시간 보내면서 예빈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설명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바랬고 뭐가 두려워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시댁이요. 전 남편은 아직 강사 자리에 허덕이고 집안은 빚에 허덕이고 도련님은 사람 변하나요. 지금도 망난이죠. 저는 예빈이를 위해서 멋진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3주 앞두고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의 악랄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의류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은 물류창고에 다녀오시던 길에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부딪히셨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은 흘러갔고 장례식이 끝나던 날 큰아버지께서는 저희 남매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 번 보지도 못한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선뜻 저희를 거두어 주신다는 큰아버지께 감사했어요. 편하게 지내라는 큰아버지와는 달리 큰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저희의 존재가 뭐가 그렇게 반가웠겠어요. 특히 사촌 언니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못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늘 저를 자기 집에 얹혀 사는 거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고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어렸던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박현지, 내가 방 치워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미쳤어? 집에 빌붙어 살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방금 들어와서 미안, 금방 할게. 그럴 때마다 오빠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사촌 언니와 싸웠고 그 때문에 늘 큰어머니에게 혼나곤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큰아버지 식구들과 오빠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오빠가 20살 되던 해에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저는 저희 오빠의 뺨을 때리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희 같은 애들을 애초에 거두는 게 아니었어. 어휴, 다 키워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저희가 아직 애로 보이세요? 저희 데려다 키우는 대신 저희 부모님 사고보상금 다 수령하셨잖아요.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약간은 당황하신 듯한 큰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죠. 얘, 뭐라는 거야? 무슨 보상금? 애가 야가가지고 벌써부터 돈. 역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 여보, 내가 뭘 했어요? 그때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후 저희 남매는 그 집에서 빈손으로 내쫓기다시피 나왔어요. 다행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주택은 성인이 된 오빠의 명의가 되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큰아버지 댁과 달리 허름한 작은 주택이었지만 늘 구박받으며 살던 큰댁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12살, 20살짜리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던 오빠는 저를 위해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온종일 일했고 그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오빠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너무 큰 빚으로 자리 잡았죠. 저 뒷바라지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고 있던 오빠를 위해 저라는 짐을 덜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오빠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27살이 된 저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남을 돕는 삶이 자신의 길이라 여기던 그는 부모가 없는 저를 아무 편견 없이 바라봐줬고 그와 함께라면 오빠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자원봉사단체장을 맡고 계시던 예비 시부모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분들이었고 부모가 없는 저에게 늘 부모처럼 생각하라며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아들이 저랑 사귀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에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너 설마 우리 상우랑 결혼까지 할 건 아니지? 내가 딱 깨놓고 말할게. 내가 우리 상우한테 욕심이 좀 많다. 그래서 유학도 보낸 거고. 그런데 부모도 없는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렇다고 오빠가 변변하기나 하니? 고졸해. 용접한다며? 너도 부모 되면 다 이런 상황이 이해될 거다.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의 어머니의 말이 냉소적이긴 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비참함에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오빠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진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더는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연락도 피하고 봉사활동도 나가지 않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빠는 말은 못하고 같이 가슴 아파했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현지야, 오랜만이다. 내가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 내가 저번에 했던 행동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내가 널 잘 모르고 말했구나. 언제 우리 집 한번 찾아오렴? 갑자기 달라진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방문하게 된 그의 집에서 저는 예비 며느리로 급작스레 환영받게 되었고 결혼 날짜까지 한 번에 잡게 되었어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랑하는 그와 결혼할 생각에 부풀었어요. 이번만큼은 오빠 도움 없이 제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 몇 년간 부어온 적금도 깨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도 우리 현지 정말 다 컸다며 응원해줬죠. 그런 모습에 저도 오빠에게 드디어 어른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는데요. 결혼식 3주 남은 어느 날 저를 반대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승낙한 이유와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추석날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오빠와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어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오랜만에 저와 마시는 술자리라서 그런지 오빠는 거나하게 취했고 먼저 잠을 청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치우고 얼마 뒤 오빠 휴대폰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형님, 분양권 양도는 언제쯤? 상우라고 적힌 카톡에 의아한 내용.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자고 있던 오빠를 깨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죠. 오빠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얼머부렸지만 어린 시절부터 봐온 오빠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았죠. 저희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이야기를 꺼낸 오빠의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오빠는 직접 그와 예비 시모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현지가 부모 없이 자랐지만 제가 현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키웠습니다. 현지라는 아이 자체가 마음에 부족한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빠는 예비 시모에게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네요. 많은 회원들의 존경을 받던 봉사단체 회장이신 예비 시모는 참도 속물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그래, 먼저 말 꺼냈으니 내 입장 얘기해볼게.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하면 그쪽들이 별 볼 일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요즘 우리 아들 인물에 학벌이면 아파트 한 채는 들고 온다는 처자들이 수두룩 빽빽이네. 내가 상호에게 듣자 하니 이번에 강남에 금싸라기 땅에 청약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거 현지랑 우리 상호 앞으로 해주면 내가 생각 한번 해봄세. 오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저 저만 생각하던 오빠는 어차피 그 아파트 저한테 준다 생각하고 선뜻 그 약속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결혼 승낙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청약은 진짜 로또라고 불리던 청약이었고 워낙 비싼 곳이라 오빠도 미래를 위해 벌이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었던 터라 의미가 남다른 곳이었답니다. 그걸 선뜻 제 결혼을 위해 내놓는다니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이죠? 오빠 청약을 저와 상우 씨 앞으로 해달라니요. 그게 결혼시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저를 끝까지 오빠 피 빨아먹는 거머리 동생으로 만드세요? 상우 씨도 입 있으면 말해봐. 그 아파트 아니었음 나랑 결혼 안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였죠. 뭐야, 갑자기 와서. 형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아? 그 금싸라기 아파트를? 너도 좋잖아. 언제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겠어? 그는 너무도 뻔뻔하게 우리 오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받는 일에 김칫국 마시며 들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현지, 너 뭐하는 버릇이니? 시부모 될 사람한테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어디서 소리를 질러 소리를 교양 없이. 부모 없는 애들은 이런 데서 티가 난다니까. 집안 조건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이지 푼돈. 정말 또 부모 없는. 내가 부모가 없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큰 피해를 입혔는지 허구한 날 그 소리.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양요? 결혼 조건으로 아파트 요구하는 게 그놈의 교양이에요? 네, 참 교양이 넘치시네요. 그리고 푼돈이요? 그 아파트 분양권만 15억이에요. 실제 가격은 얼마나 뛸지도 모르는 곳이고요. 그 푼돈으로 당신의 사는 아파트 3채는 사겠네요. 예비 시모와 그는 처음 보는 제 모습과 팩트 폭격에 입만 딱 벌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그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그저 패악질 뿐이었죠. 저는 흥분해서 쌍소리를 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돌아왔어요. 결혼식에 초대했던 분들에게 사과하며 제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후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자원봉사 단체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들과 점점 멀어져 갔는데 그 단체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권 대표 그 인간 네가 바람 펴서 파혼한 거라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너 그거 아니잖아. 어쩐지 파혼 이후 같이 단체 톡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단지 느낌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남을 돕는 봉사단체 회장이라니. 자기 행동 변호를 위해 오히려 저를 팔아버리는 행동을 보니 역겨울 지경이었고 가만히 있는 저를 계속 건드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죠. 제가 정기적으로 가던 보육원에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제 등장과 함께 봉사단체의 회원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정말 소리가 들릴 정도로 더러운 년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넌 양심도 없니? 참 뻔뻔하신 그분. 오히려 저보다 선수를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못 올 때를 왔나요? 당신이 내가 바람피다 걸려서 파혼했다고 소설 써두셨죠? 제가 이번에도 아무 말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발언에 적잖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기 계신 권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제서야 제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드셨는데 환갑 다 되신 분이 저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봉사한다면서 그렇게 예의 있고 고상하게 구시던 분이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며 결혼 반대하시더니 저희 오빠한테 강남의 땡땡 아파트 청약권 지 아들 명의로 해주면 결혼시켜준다고 거래를 하고 앉아있네요. 참 고상하죠? 당황했는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손사래치며 아니라고 잡아떼고 계셨는데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 조건이면 아파트 가지고 줄 서는 사람 천찌라네요. 주제 파악도 정말 못하셔. 제 말을 들은 회원들은 술렁술렁 대기 시작했는데 구석에 있던 그놈은 쪽팔렸는지 지 엄마 버리고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펴서 파혼을 해요?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은 사람 천지고 증인 서줄 사람도 있어요. 곧 명예훼손으로 연락갈 거니 법정 출두할 준비나 하세요. 열심히 아니라며 잡아떼던 그분은 갑자기 픽 웃으면서 명예훼손?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니? 명예가 있어야 명예훼손이지. 진짜 명예훼손은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이야. 내가 오히려 고소해버릴 거니까 각오해. 우리 회원들 중에 능력 있는 변호사들 천지야. 너 같은 거 하나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이제 협박까지. 정말 뭐 저런 못돼먹은 인간이 봉사계의 데모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존경을 받아왔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지야, 그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사과하마. 내가 그래도 봉사단체 회장인데 그렇게 파혼했다고 하면 뒷말라 할까봐 그랬다. 내가 미안하다. 주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건 100%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 급하게 저에게 사과를 구한 거였어요. 이미 그분의 다른 가면을 본 저는 그 사과 역시 진심 없는 거라는 걸 알기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었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더 통쾌했던 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봉사계의 데모로 존경받던 권 회장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단체의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봉사단체 회장이란 걸 자기 최고의 명예로 여기던 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형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그나마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들에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던 오빠는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누가 누굴 보고 집안 타령을 했는지 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오빠가 덕을 많이 쌓은 건지 집안 직업은 물론 인성까지도 좋은 새언니를 만나 결혼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식으로 쌓아 올린 그런 허물들은 그저 모래성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희 오빠처럼 진짜 덕을 쌓아야 복도 오는 거겠죠. 오빠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남매 더 잘 살아보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30대 주부예요. 여자는 출산을 앞두면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 조금 달랐어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고 주방에서 같이 음식이라도 만들라 치면 10분도 안 돼 투덕거리기 일쑤였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고부를 보고 쌈딱 고부라고 불렀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서로 간에도 잘 싸우지만 둘이 편을 먹으면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듣던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렸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놀던 애라는 게 이유였죠. 남편과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국어 강사였고 저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좀 놀았거든요. 중2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면서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랑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결국 고2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퇴를 했죠. 세상 어디에도 절 잡아주는 어른은 없었어요. 엄마는 이혼 뒤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젊은 여자랑 재혼해 사느라 저한테는 신경조차 써주지 않았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절 어떻게든 쫓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 같았어요. 제 사정이나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루빨리 자퇴서에 도장 찍고 학교 밖으로 나가기만을 강요했어요. 그 정점을 찍은 게 고2 담임이었죠. 어느 날 고2 담임이 그러더군요. 넌 썩은 글 같은 애야. 같은 상자에 든 애들까지 썩어버리기 전에 골라내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대학 갈 친구들 방해하지 말고 넌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어차피 글러먹은 인생이니까.
그 말에 뚜껑이 열린 저는 자퇴서를 냈어요. 그리곤 속으로 결심했죠. 내가 반드시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 들어가는 날 합격증 들고 너 꼭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선생직 그만두지 말고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날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제 꿈을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준 첫 어른이었죠. 그렇게 3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린 저는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다음에 수능을 봐서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선 천지가 개벽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고2 때 담임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 합격을 통해 전 글러먹은 인생이 아니란 걸 이미 증명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썩은 귤은 제가 아닌 그 선생이란 것도요. 그런 썩은 애 풀풀 나는 인간이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반성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과를 하겠어요? 오히려 자기 덕분에 대학 들어간 줄이나 알라는 망언이나 해댔겠죠. 그래서 그런 일에 시간 쓰느니 차라리 내 인생에 도움이 됐던 사람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검정고시 학원 강사였던 남편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잘 버텼다고, 기특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전 그동안 꾹 참아왔던 제 마음을 고백해버렸어요. 좋아한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 얼굴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12살이나 어린 제자가 갑자기 들이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쌤, 뭘 또 그렇게 놀라요? 여자한테 대시 처음 받아봐요? 하긴, 그러니 그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가 없지. 암튼 쌤은 제가 찜했으니까 앞으론 절 좀 여자 보듯 해주세요. 계획에 없던 선전포고를 한 저는 그날 이후 남편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다시 열공 모드에 돌입했어요. 그러면서도 짬짬이 남편을 찾아가 대시를 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과 사귀게 되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몇 년간이나 그렇게 목을 맬 정도로 내 남편이 대단한 남자였나 싶기도 하지만요. 그 이후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직을 했고 얼마 뒤 남편은 당시 원장이던 선배로부터 학원을 인수해 검정고시 학원 원장이 되었죠. 한 직장에서 매일 보는 건 좋은데 늘 붙어있다 보니 따로 데이트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남친이랑 남이섬에 갔네, 강남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했네 이러는데 전 늘 남편이랑 교무실에서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이나 먹고 있고. 근데 그땐 그런 대로 좋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 내 편을 갖게 된 기분에 취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또 다시 전 상처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남편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득해 보겠다고 했죠. 사실 제 남편이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흐릿해요. 무대뽀 정신이 부족하다고 할까? 암튼 그래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당시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계셔서 그리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시간 낭비 말고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였어요. 젊은 부부가 생선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자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덩치 큰 남편이 칠 듯이 달려들며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지지 않고 그럼 네가 만진 생선 다 사가라고 하셨죠. 그러자 부인이 나서서 생선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 왜 다 사라느냐며 난리를 쳤고 순식간에 시장통은 시끌벅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싸움은 점점 커졌죠. 급기야 남자는 자판을 발로 차며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은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때였어요. 남자가 밀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바닥에 나동그라지셨죠. 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건들지 마! 그 광경에 헷가닥한 저는 그대로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남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개판이 됐죠. 어머님과 저 그리고 상대 부부가 뒤엉켜서 아우 어마어마했죠. 덕분에 저는 고등학생 때 이후 발길을 끊었던 파출소에 시어머님과 함께 나란히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 동네 쌈딱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보자 경찰이 대뜸 아이고 아주머니 또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암튼 그날 싸움은 남자가 먼저 저희 어머님을 밀쳤기 때문에 그쪽이 80%, 저희가 20%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끝이 났어요. 파출소를 나오면서 전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 이 결혼은 이렇게 물 건너 갔구나 했죠. 그런데 그래도 네가 놀던 애라 그런가 의리는 있구나. 조만간 상원이 통해 연락할 테니 그땐 멀쩡한 얼굴로 보자. 전 그렇게 몸빵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리곤 마치 예언처럼 자기랑 우리 엄마 은근히 케미가 잘 맞겠는걸?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실현이 됐어요. 어머님과 전 그 시장 통해서 알아주는 우주 최강 명콤비 싸움딱이 됐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는 전생에 부부였을 거라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합이 잘 맞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 어머님이 미국 사는 아주버님네를 따라 미국으로 가시면서 쌈딱 콤비의 신화는 깨져버렸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와 어머님 사이는 완전히 벌어졌고요. 시집와서 5년간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라고 남편이랑 단 둘이서 꿀 떨어지는 신혼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그간의 정은 어디 가고 어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그렇게 가시고는 2년째 연락도 없으세요. 저희가 연락을 해도 그때마다 주무신다거나 아주버님이랑 마트 가셨다거나 암튼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 전화도 피하셨죠. 아무리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큰아들네랑 살게 돼서 좋으시다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땐 전화도 안 했어요. 그참에 연 끊고 살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겹살을 사러 정육점에 갔는데 정육점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 시고모님이 입원해 계신 포천 어느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랑 똑 닮은 분을 봤다고요. 혹시 자기 시어머니 미국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보낸 거 아냐?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가 작당에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일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매번 저희가 전화를 할 때마다 주무시거나 마트를 가시죠? 그래서 그날 밤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시켜 큰 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죠. 이번에도 형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남편은 정중하게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형님은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화기를 빼서 들고 어머님을 깨워서라도 바꿔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무식하게 굴지 말라며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무식해요? 2년 동안이나 부모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님, 어머님 안 바꿔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어머님이랑 통화 못하게 막으시면 저희 당장 미국으로 가요? 그럴까요? 그러자 형님은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편한테 당장 미국행 비행기표 알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넌 늘 그렇게 감정대로 움직이니? 전화를 못 바꿔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무런 형이랑 형수가 어머님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니? 그리고 당신 임신 8개월째야. 그 몸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타?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제발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남편은 결혼해서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전 그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정육점으로 갔어요. 아줌마, 그 요양병원 포천 어디라고 했죠?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요양병원 주소를 알아냈어요. 만삭의 몸으로 차를 끌고 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알고 가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 어머님 성함을 대고 환자를 찾아봤지만 글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육점 아주머니가 잘못 본 모양이다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전 간호사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저분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돌아가라더군요. 전 하는 수 없이 돌아서는 척 하다가 간호사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복도를 내달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승혜. 어머님, 여기 계시죠? 어머님! 목이 터져라 어머님을 불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무거운 몸 때문에 얼마 못 가 간호사들한테 붙잡혔죠.
그렇게 질질 끌려 나오는데 병실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얗게 샌 머리에 깡마른 몸으로 말이죠. 맙소사, 정말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승혜야. 어머님은 절 보시자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간호사들한테 소리치셨어요.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어디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당장 놔라 이 썩을 놈들아. 어머님은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욕설을 퍼부으시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 완전 할머니 됐잖아. 너무도 변해버린 어머님 몰골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던 어머님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죠. 우리 쌈딱 고부는 그렇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꺽대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은 병원 측에 가족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어머님이 빼내올 수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킨 건 아주버님 내외였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그날 밤 전 어머님께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고부터 형님은 어머님께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경기가 안 좋아 아주버님 하는 일이 어렵다며 건물을 팔아주십사 했다고요. 건물이요? 어머님한테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동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어머님이 예전에 돈놀이를 하셨었대요. 그때 돈을 꽤 모았고 그 돈으로 도로변에 작은 건물을 하나 사셨나 봐요. 없는 셈 치고 묵혀뒀더니 어느새 몇 배로 올라 현재 50억 가까이 됐다고요. 헐, 몰랐어요. 시장 통해서 생선 팔며 100원짜리 하나에 목청 높이시는 분이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 암튼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께 건물을 팔아달라 닥달을 해댔고 어머님은 안 된다고 그건 줄 사람이 따로 있다고 버티셨대요. 어르고 달래도 시어머님이 꼼짝도 않자 형님은 본성을 드러내더래요. 언제부턴가 아주머님 몰래 어머님을 굶기고 대놓고 폭언을 일삼았나 봐요. 아주버님 오실 시간에 맞춰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곤 옷을 찢고는 그게 다 어머님이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드세던 시어머니도 미국에서 오갈 곳도 없이 그런 상황이 왔으니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셨던 거죠. 어머님은 아주버님한테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를 굶기고 못할 말 다 했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느라 저 사람 신경안정제 먹으면서 살아요. 어머님한테 가진 욕 들으면서도 울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자 아주버님은 형님 뜻에 따라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돈에 눈이 먼 큰며느리 때문에 한순간에 치매 노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얼마 뒤 형님 손에 이끌려 지금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였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살아선 여기서 못 나오실 거예요. 건물은 좀 천천히 갖는다 생각하죠 뭐.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손에 들어올 건물이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그깟 건물 줘버리지 그랬냐 했어요. 그랬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랬더니 이년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줘. 줘도 내 빤스 한 장 안 빨아준 그딴 년한텐 절대 안 준다. 죽을 때 지고 갈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어떡해요. 큰아들이 같이 살자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니 쌤통이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어머님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제가 지난날 서운했던 감정을 털어놓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년아, 너도 남편이랑 자식 새끼 끼고 알콩달콩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시애미 끼고 살 생각이야? 지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아무렴 내가 모가지 뻣뻣한 큰며느리가 좋아서 그 집에 살겠다고 했겠냐. 으이그 맹추야.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으로 미국으로 가셨는지는. 이게 다 어머님이 저 위해 주시려다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등을 꼭 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꺽꺽대면서요. 다음날 저는 미국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장례를 치러야 하니 당장 들어오시라고요.
소화기 너머의 형님 목소리는 슬픈 척 연기를 했지만 순간순간 들뜬 기색이 엿보였죠. 그리고 이틀 뒤 아주버님 내외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남편과 저는 두 분을 차에 태운 뒤 바로 경찰서로 갔죠. 동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안 가? 경찰서는 왜 온 거야? 전 사망 확인서에 자식들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곤 그 내외를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외는 형사과로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형사 앞에 시어머니께서 멀쩡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전현이요. 전현이 날 요양병원에 감금하고 내 건물을 가로채려고 했어. 그뿐인 줄 알아요? 미국에 있을 때 툭하면 날 때리고 욕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전현 좀 처벌해주세요. 전현 좀. 형님은 그 와중에도 쇼를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요. 형사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저렇게 생사람을 잡으세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쇼하고 앉아있네. 야, 너 어디서 그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어머님이 뭐? 치매? 네가 이럴까봐 병원 가서 진단받아왔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우리 어머님 아주 짱짱하시다고. 동계상도 빠르고 기억력이 나보다 좋더라. 근데 뭐? 치매? 이게 확 어디서? 그리고 아주버님,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여편네가 좋아도 그렇지. 와이프가 치매란다고 병원 진단 한번 안 받아보고 그 말을 믿어요? 이거 완전 똥멍청이 아냐. 당신 여편네가 당신 엄마를 죽일 뻔했는데 근데도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와이프 말만 믿었다고요? 진짜 대단하다. 이봐요, 재수씨. 함부로 말 좀 하지 마세요. 설사 내가 실수를 했다고 쳐도 그땐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놀던 버릇 못 버렸다 해도 손윗 사람한테 2년 전년이 말이 됩니까? 아주버님은 이 와중에도 형님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반말 좀 했다고 절 나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래, 작은 애가 네 여편네한테 욕하는 건 그렇게 가슴에 맺히고 네 여편네가 네 애미 이 꼴로 만든 건 아무렇지도 않냐? 이런 썩을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봐요, 형사 양반. 난 저 두 연놈 절대로 용서 못하니까 당장 잡아 가둬주쇼. 에라이 썩을놈들아, 이 똥물에 튀겨 죽어도 모자랄 것들아. 이번에도 어머님과 전 쌈딱 콤비로서 최선을 다해 아주버님 내외와 싸웠어요. 그날 어머님은 형님을 납치 및 감금,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사망 소식을 들은 형님이 한국으로 오기 전 부동산에 연락해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했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죄목이 하나 더 늘게 됐죠. 참,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건물부터 팔 생각을 하다니. 인겁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날 경찰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탓에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출산을 했어요. 제가 진통으로 고생하는 동안 어머님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산만 해라. 그러면 그 건물 너 주마. 아들놈의 새끼들도 다 필요 없다. 지 마누라한테 빠져서 지 애밀 모른 척한 놈이나 만상 마누라가 지 애미 찾아 나설 동안 방구석에 뭉개고 있었던 놈이나 다 똑같아, 쓱을 놈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이게 다 네 공이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네 남편한테 10원어치도 주지 말고 네가 다 가져라. 대신 나중에 내가 혹시 치매 들거든 똥기저귀는 빨아줘야 한다. 건물을 주신다니 정말 고맙긴 했지만 진통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떠드시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만. 아우, 어머니 시끄러워요. 아파 죽겠는데 뭐라는 거예요. 똥기저귀는 무슨. 하고 질러버렸지 뭐예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우리 고부 정말 전생의 부부였을까요? 이제는 남편보다 어머니 보면서 삽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